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지난 시간에 안내해 드렸던 대로 온라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4가지 주제입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호모사피엔스 부모와 포노사피엔스 자녀. 호모사피엔스는 인간의 학명이죠. 포노사피엔스는 아마 처음 들어보신 선생님들 많으실 거예요. 우선 포노사피엔스가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5년도 더 이코노미스트 특집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포노는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사피엔스는 호모사피엔스 할 때 그 사피엔스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새로운 세대를 뜻합니다. 딱 요즘 초중학생들 정도, 고등학교 초반까지를 의미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렸을 적에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난 이 세대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 같은 콘텐츠를 자연의 일부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반면 성인이 돼서 접한 부모 세대들은 이런 스마트폰 콘텐츠들을 부자연스러운 이물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학습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러운데 부모들은 이런 부자연스러운 걸 제거하려고 그러고요. 반면 그 아이들은 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게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생활하거나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감을 못 잡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을 두고 부모 자녀 간의 갈등들이 왕왕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단어 속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담을 한다거나 혹은 아랫세대한테 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낚시꾼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낚시꾼이 아이스크림을 아무리 좋아하지만 절대로 미끼로 아이스크림을 사용하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붕어는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낚시꾼만 좋아하는 거죠. 근데 자칫 우리는 내 속으로는 난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뭔가 애들 세상을 잘 모르는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 이런 욕심에 부모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이한테도 떠먹여주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더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사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심리학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는 여기서 크게 갈라진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차이를 이해하고 그들의 소통 방식을 이해해야 이게 전달될 수 있는데요. 일상에서 가장 극명한 사례는 이 119 사례인 것 같아요. 119 구급대 이렇게 보면 뒤에는 제대로 써놨는데 앞에 보면 119를 거꾸로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119 구급대 차를 보고 비켜줘야, 빨리 비켜줘야 될 차는 앞에 있죠. 이 구급대의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로 봐요? 바로 이렇게 백미러나 룸밀러로 보죠. 그랬을 때 119가 빨리 보이도록 이렇게 거꾸로 써놨다는 겁니다. 즉 119 구급대를 똑바로 써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전달하는 대상한테 빨리 정확하게 인식되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는 거꾸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제대로 전달됐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메시지를 똑바로 내가 말했느냐 안 말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본다면 심리학과 혹은 또 다른 학문 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게임하는 애들 보면 부모님들의 반응들이 제각각입니다. 한심하다 하는 부모님들 계시죠. 불안하다, 두렵다. 어떻게 하다가요? 이렇게 하다가 중독되면 어떠나 하고요. 답답하다, 화가 난다. 뭔가 한두 마디 하고 뭐 30분만 한다고 했는데 30분 만에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지켜질 것 같으니까 자꾸 그렇다는 거죠. 근데 아주 드물게는 멋지다, 응원한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라, 잘한다, 이겨라 하시는 부모님도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똑같은 애가 이렇게 똑같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데 왜 이런 유형들, 부모의 유형들이 제각각일까요? 이유는 요 아이들의 게임에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이 아이들의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와 관련된 게 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데 별로 해결책이 없다 한다면 부모님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솔루션이 뭔가 조금
비효과적이거나 혹은 뭔가 좀 잘못된 방향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다른 방식들을 우리는 고려해보고 다른 방식으로 시도해봤을 때 적어도 지금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꾸 효과도 없는데 계속 이제까지 했었던 걸 반복하는 거는 계속 그런 효과가 낮은 거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뿐인가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자동적 사고입니다. 아마 저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적 사고가 뭘까요? 게임은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이 안 되는 걸 애가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걸 두고 있는 부모와 교사는 좋은 부모와 교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말려야 된다. 말리는데 애가 말을 들을 것이다? 안 들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얘하고 언제까지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나? 라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답답해지고 막 화가 빡 나는데요. 이 과정이 0.5초도 안 걸립니다. 이게 바로 자동적 사고죠. 교사와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고 빡 터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딱 게임하는 애한테 넌 맨날 게임만 해. 하라는 공부는 하고 숙제했어 안 했어. 또 이러면은 혼나는 애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또 화났네요. 결국 이게 어찌 본다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들은 갈등대로 심해지면서 아이들이 뭔가 생활의 밸런스를 잡는 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바로 여기서 발생되고요. 이랬을 때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아이가 게임을 어떤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는 그 아이가 게임하는 걸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자동적 사고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점검이 안 되면은 계속 이게 반복이,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이 사랑이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흰곰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흰곰을 더 떠올리죠. 하버드 웨그너 교수의 사고억제 역설의 효과라는 요 실험입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스마트폰 그만해 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마음에 더 이걸 단단하게 심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런 게임, 스마트폰과 관련돼서 부모들이 그렇게 말리려고 해도 안 됐던 요인들이 이런 심리학적인 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땅콩 알레르기 사례인데요. 수업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땅콩 알레르기가 1990년대에 발견돼 가지고 이거를 유치원에서 급식에서 이 땅콩을 다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땅콩을 못 먹도록 이렇게 그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급식에 이게 안 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한 다음에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살펴봤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요 회색이 그 땅콩을 차단한 집단이고요. 요 주황색이 땅콩을 조금씩 먹은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땅콩을 조금씩 먹은 집단이 그냥 차단한 집단이 먹은 집단보다 3배가 넘게 땅콩 알레르기가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땅콩 알레르기의 급증의 원인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콩을 금지시켜서 적절한 면역 반응의 형성기를 박탈한 이런 일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런 급식 사례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땅콩 알레르기 문제일까요? 애들이 뭔가 안 좋은 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 어찌 보면 교사나 선생님들의 어찌 보면 의무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이렇게 더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들 사례들은 사실 미디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애들 뭐가 해롭다 안 좋다 그래서 자꾸 차단만 하는데 그러면 차단해서 얘네들이 18살 15살 됐을 때 없던 통제 능력이 생기고 없던 안목들이 생길까요?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땅에서 솟아날까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막 겁주고 애들 못하게 하고 차단해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부모나 애들한테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결국은 애한테 하지 마라 하는 것도 안 되고 차단은 시키는 것도 안 된다. 그렇단다면 이건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좀 더 적절하게
게임이나 스마트폰 콘텐츠들을 잘 활용하고 이렇게 잘 이용하게 할 수 있을까 관련돼서 뭔가 힌트가 될 만한 사례들을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 회복 탄력성 얘기는 했었죠. 회복 탄력성 연구들을 하는데요. 여기 하와이 카우아이 섬이라고 저 A에 있는 섬입니다. 꼭대기 있는 섬. 사탕수수를 주로 이제 농사짓던 요 섬이었는데요. 여기가 하와이 내에서도 제일 취약한 동네예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왜냐하면은 2차 대제전 전에 아시아와 남미 같은 데에서 농업 이민, 말이 좋아 농업 이민이지 거의 농노죠. 예, 그 머슴 살러 이렇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육을 제대로 받겠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요게 이제 해방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주 극빈층 혹은 사회 문제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이런 취약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여기에서 태어난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연구를 해야 뭐 교육이 됐든 복지가 됐든 정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미 워너 교수팀한테 프로젝트를 줍니다. 1955년도 요때 태어난 아이들을 쭉 추적 해봐라. 그랬더니 뭐 대체로 우리는 예상이 다 이런 아이들은 사회에서 이쪽 하층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대략 3분의 1 아이들은 중산층하고 비슷하거나 중산층보다 더 잘 된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예. 이게 만약에 이게 이럴 것 같으면은 굳이 우리가 아이들 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뭐 이렇게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보이고 하려고 막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막 키워도 애들 잘 자라더라. 이러면은 부모들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른 애들 한 3분의 2는 원래 우리 예상대로 됐는데 3분의 1 잘된 애들을 설명하려 했다 보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정의는 여러 선생님들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다양한 역경과 시련 그리고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게 튀어오르는 마음의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외상 후 성장, PTG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탄력 정도에서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더 훨씬 더 높게 뛰어오르는 이런 것까지 있는데요. 아무튼 얘네들의 공통점을 살펴봤더니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힘든 환경 속에 놓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어른이 그 인생 속에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하고 지지하는 어른이 부모일 수도 있고 부모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옆집 형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지하는 어른이 있느냐 없느냐가 회복 탄력성의 키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다시 되돌아 보자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스마트폰은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대상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참 이렇게 이걸 시험을 본다면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만 일상에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너 잘 되라라고 하는 말의 메시지의 내용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근거,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 관계가 어떤 사람한테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데 제일 핵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힘은 보상과 처벌도 아니고요. 우리가 메시지 구성도 아니고요. 결국은 관계들라는 거죠. 상담에서 라포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라포가 알파자 오메가입니다. 그것만 잘 되면은 무슨 얘기든 다 잘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어떤 상담 기법을 했던 행동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겠죠. 어찌 보면 유능한 상담자란 바로 그런 내담자 라포 형성을 해서 바로 우리 편 관계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 요게 이제 핵심일 텐데요. 자,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가 우리 편이지 남의 편이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참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데 이 누구의 입장?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다 부모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부모는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부모와 다 요 사진과 같은 요 모습들이 다 나타납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예, 바로 공동주의, 조인트 어텐션이라는 게 나타나죠. 뭔가를 같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자, 반짝반짝 작은 별을 가리키고 이렇게 보면 말을 못하는 애가, 그럼 부모가 저걸 보고 아, 반짝반짝 작은 별, 이게 복슬복슬 멍멍이, 예, 하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실제로 요 공동주의 핵심은 아이가 타인과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시 외부 대상을 매개로 사건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능력, 그래서 세상을 배우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됩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르는 세상을 알려주는 엄마하고 아빠가 있으니, 선생님이 있으니, 할머니가 있으니, 이게 내가 모르는 세상이지만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자긍심에, 그리고 존중과 인정에 되게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관계 형성의 기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데 대략 만 3살쯤에 이 공동주의 관계가 역전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좀 배울 게 많아지고 뭔가 좀 SNS나 이런 것들처럼 누군가 비교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에는 부모가 아이가 보는 거를 같이 봤는데 이제 슬슬 부모가 보는 쪽으로 아이의 시선을 옮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뭐 옆에는 뭐 한글도 뗐다, 뭐 ABC도 한다, 막 피아노도 친다, 막 그러는데 우리 애는 맨날 포르노만 보고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만 보고 있어요. 네이버 그 키즈 그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럼 갑갑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지 말고 이걸 보란 말이야 하면서 아이들의 시선을 부모의 시선으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된다면 이 아이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대체로 이런 반응들,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자꾸 누군가 방해했을 때 이렇게 짜증내고 화가 나고 뭔가 이런 거칠게 반항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비단 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나타나는 본성이라는 거죠. 대체로 이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어른들로 우리 번역하자면 무시당했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걸 무시하고 뭔가 다른 걸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화가 나죠. 사실은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막 이제 거칠게 대하고 막 이러니까 부모도 사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똑같은 애들과 똑같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애한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속으로 나온 이쁜 애가 나를 무시하네? 내 말을 안 듣네? 그렇게 뭐 방실방실 웃고 내내 이렇게 대답 잘하던 애가 언제부터 막 반항하고 거칠게 대들었나 보면은 그놈 스마트폰 이걸 주인 다음부터 애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한테 이거를 떼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제 애가 그걸 쓰는 걸 말리고 자꾸 통제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애는 어떻게 될까요? 더 반항하고 거칠게 될고 그거 봐 이거 중독이 돼서 그래. 얘 벌써부터 중독됐는데 이거 어떻게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게 이제 쌓이면서 이게 청소년기 지나 성인기가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소통의 그 통로가 막히고 결국은 그냥 그 부모와 자녀가 연결됐던 끈이 끊어지는 이런 마음의 문이 닫힌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런 연구가 일본의 저기 뭡니까 히키코모리들 연구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 희생자죠. 그 자녀도 희생자고 부모도 희생자라는 겁니다. 잘하라고 잘 되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어떻더라? 내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은 부모한테도 인정 못 받고 뭔가 무시당했다 이렇게 느끼면서 세상에 대한 이런 적대감 이런 것들만 키우고 혹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만 키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아이와 부모, 교사와 학생들 간에 다시 공동주의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주의, 눈맞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애가 부모가 보는 걸로
이동하는 게 맞을까요? 부모가, 교사가 아이를 보는 그 시선으로 맞추는 게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이것도 너무 쉽죠. 시험을 본다면 당연히 후자입니다. 근데 일상에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심리도 이해해야 되고 아이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뭔지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임도 스펙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몇 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임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기술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맥도날드 해피밀 세트입니다. 1979년도에 이게 출시됐는데요. 해피밀 세트에서는 장난감,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라 장난감을 팔죠. 그 장난감을 팔면서 사실은 장난감을 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행복을 판다고 그러죠. 해피밀, 그래서 해피밀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거는요. 이게 나왔을 때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어요. 하지만 요 해피밀은 여전히 팔리고 있죠. 그리고 요때 무렵 새로운 문화 상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없었던 현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다이어트 산업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세상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풍요로워졌을까요? 바로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죠. 기술의 발전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옛날엔 10명이라던가 이제 3명만 일해도 되고요. 그 3명도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정규직이 아니라 가끔 가서 살펴보면 되는 비정규직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이나 파트타임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보면 자유시간이 사람들의 자유시간, 노동시간이 아닌 자유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게 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 게임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거죠. 가만히 한번 보시죠. 요때 무렵 한 80년대 안팎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영화 붐이 불었습니다. 헐리우드나 홍콩 이런 영화 붐이 불었죠. 뿐만 아니라 그때 무렵 막 스포츠가 엄청 떴습니다. 메이저리그나 야구나 농구나 축구 같은 게 막 떴죠. 그뿐인가요? 마이클 잭슨, 마돈나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막 공연을 펼치고 전 세계 공연을 펼치고 막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세상을 지금 세상이 그렇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죠. 결국 문화의 중요성, 먹고 사는 생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좀 풍요해지다 보니까 문화의 중요성이 이런 방식으로 확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스포츠나 어떤 혁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이키 제품, 운동화를 그냥 운동화로 사지는 않습니다. Just do it. 동기나 열정. 이걸 팔죠. 맞아. 그 나이키 신발을 신으면 마치 킵초게처럼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운동하면 멋진 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열정 때문에 나이키의 운동화도 사고 이렇게 런닝구도 사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요즘에 그 나이키가 잘 안 팔린다고 그러네요. 이 턴이 또 이제 바뀌는 거죠.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혹은 아이팟 혹은 아이패드 이런 거는 그냥 기능이 아니죠. 혁신입니다. Think different.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게임이나 스마트폰 콘텐츠가 사실은 이런 흐름 속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보릿고개 세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과 미래는 더 앞으로 이런 트렌드들 속에서 일을 하고 혹은 직장을 잡고 삶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지금 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어찌 보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진출할 때 더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손꼽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모와 교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부모와 교사는 바로 미래의 아이한테 필요한 역량이 뭘까? 아마 영어, 수학, 이런 거를 잘하는 게 역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딱히 뭔가의 대안들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스마트폰 콘텐츠, 게임과 관련된 콘텐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좀 근원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 개미와 배짱이 얘기에서 우리는 부모 세대들은 개미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략 80년대를 전후로 세계는 배짱의 시대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개미가 필요 없는 건 아닌데
개미는 조금만 있어도 되고요. 그 개미마저도 지금 다 로봇이 대체하고 있죠. 그럼 사람은 해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반복적인 작업이 아니라 사람한테 자유시간을 줬을 때 뭔가의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과 우정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공유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세상을 주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보면 뭐 뉴진스도 그렇고요. 로제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콘텐츠들 보면은 다들 배짱이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야 된다. 배짱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자, 배짱이에 대한 관심을 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배짱이가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뭘 연주했는지 노래 곡목을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얘가 기타인지 바이올린인지 연주하는데 걔의 연주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이게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콘텐츠를 뭔가를 하면은 얘네들이 시간 낭비를 얼마나 하는가가 아니라 무슨 콘텐츠를 얼마나 어떻게 하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지금 풍요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이제 앞으로 더 다가올 미래 시대에 필요한 아이들의 역량이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첨단 기술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었습니다. 최초의 게임 테니스포트는요, 이게 2차 대전 때 원자폭탄을 만들던 이 슈퍼컴퓨터에서 만들었습니다. 요 히긴보선 박사가 저 화면에 보이시죠? 요 오실로스코프를 활용해서 두 사람이 테니스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요게 나중에 20년, 한 15년 후에 아타리라는 회사에 퐁이라는 게임의 모티브가 됩니다. 퐁, 테니스, 옛날에 오락실에 테니스 게임 있었죠. 퐁이라는 게임의 모티브가 되고요. 그 아타리사는 참고로 스티브 잡스가 맨 처음 취직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스티브 잡스는 브레이크아웃이라는 벽돌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 벽돌 게임은 요 탁구 게임, 테니스 게임을 세워놓는 모양이에요. 테니스, 탁구는 둘이 해야죠. 근데 둘이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세워서 벽에다 치는, 그리고 상대방은 벽돌 역할들을 하는 그렇게 만든 게임이 브레이크아웃이고요. 여기에 이 게임을 워즈니악이라는 사람과 같이 만들었고 이게 이제 대박이 나면서 이 돈 가지고 애플 만드는 그 효시가 된 요게 바로 요게 이 테니스포트라고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히긴보선 박사도 이렇게 될지 몰랐겠죠. 아무튼 인류의 역사는 점점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생산을 많이 하는 대신 사람들한테는 자유시간을 많이 주고 그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결국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결국 권력을 얻게 되는 되게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요즘에는 이제 게임이 이제 게임을 넘어서 다양한 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차에도 요게 게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막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을 테슬라에서 뽑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전기차를 넘어서 자율주행차가 됐을 때 그 테슬라에 타는 사람들한테 어떤 경험을 제시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비행기 1등석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겠다. 그러면은 컨텐츠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지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소니도 혼다와 같이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출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멋지죠? 이게 작년에 나왔던 차입니다. 현대나 벤츠나 BMW는 이거와 다를까요? 똑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는 운송기기가 아니라 전자제품이 됐고요. 그 전자제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즐거움들을 느낄 것이냐. 결국 이런 경험들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어렸을 적에 이 게임이나 콘텐츠에 대한 각인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주 천양으로 다를 거고요. 이걸 누가 기획하고 누가 운영할 것이냐. 우리 게임돌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적의 인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렇게 게임만 잘한다고 이런 회사에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임이나 스마트폰, 최신 컨텐츠와 관련된 감각 없이 이제는 이런 데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감각들을, 경험들을, 관심들을 어떻게 잘 뽑아서 미래의 인재형 역량으로 잘 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지금 또 다르게 제시되는 하나의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로블록스란 초등생 학교 애들이 많이 하는 게임 속에는 나이키도 있고요. 구찌도 있습니다.
백화점에 나와서 그리고 이런 스포츠 운동장을 나와서 게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예, 뭐 이유는 다양합니다만은 어린 고객들을 일찍 친숙해서 이 사람들이 평생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자 만드는데 요게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그걸 일찍부터 접해서 그게 표준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세상의 환경들이 막 바뀌는데 가능하면 일찍 우리 브랜드하고 접촉해 가지고 웬만하면 다른 데하고 같이 있을 때 이걸 사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적 느낌을 주기 위해서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게임을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누가 운영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나가서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게임, 패션, 뭐 스포츠, 뭐 등등등등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VR들이 되면서 이렇게 화면과 같은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리듬 게임이죠. 예, 리듬 게임인데 이건 실제 피아노하고 같이 싱크를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게임일까요? 교육 콘텐츠일까요? 뭐라고 상관해도 상관없지만 사실 이걸 게임이라고만 보면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콘텐츠, 요 앱을 누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좋을까요? 게임사가 만드는 게서 배포하는 게 좋을까요? 피아노 메이커들, 뭐 영창이나 삼익이나 야마하 같은 이런 피아노 메이커들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회사들은 게임하는 사람들을 뽑아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되면은 뭐가 가능해질까요? 피아노 레슨 가능해지지 않을까요? 이걸 쓰고 우리 아이가 하는 대로 리듬, 박자, 뭔가 표현 이런 것들을 요 VR에서 아주 세계 최고의 선생님이 그 레슨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10중 8구 그 선생님은 아마도 AI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루마가 됐든 뭐 리차드 클라이더만이 됐든 이런 사람이 와서 그래 어저께는 네가 요게 좀 서툴렀는데 오늘은 이게 되게 좋아졌어. 하지만은 다음에는 요거 페달 쓰는 거나 요 감정 표현을 좀 더 조심해 보자 라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고요. 조금 더 나가서 딱 끝나고 나면 네가 하고 있는 너하고 똑같은 곡을 치고 있는 전 세계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줍니다. 첼은 20번을 치는데 전 세계 3만 명 중에 네가 어제까지는 8,000등이었는데 오늘은 6,000등까지 올라갔어. 왜냐하면은 이 박자 감각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지만 아직 너보다 조금 더 잘 치는 애들은 리듬 감각과 뭐 이런 것들이 감정 표현들이 더 조금 좋았기 때문에 더 올라가고 싶으면 좀만 이런 걸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뿐일까요? 이거 가지고 콩쿨 대회 불가능할까요? 어느 날 해서 그 똑같은 곡을 가지고 치는 아이들이 쳐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 경연들 어디 그것뿐일까요? 좀 더 나가서 뭐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때 자사예를 이용하는 그런 연주가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콘서트 불가능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죠. 근데 VR이 좋은 게 뭐냐면은
카메라맨이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이 관점들을 찍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손가락을 보고 싶으면 손가락에 집중하고요. 얼굴 표정을 보고 싶으면 얼굴 표정을 집중하고 페달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면 페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누가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피아노라는 게 단지 악기가 아니라 스마트폰하고 똑같은 역할들을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아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보편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지. 이거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이런저런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서, 이런 세계 유수의 피아노 회사, 자동차 회사, 패션 회사, 이런 데에 취직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사서삼경을 잘 외우고 하면 아주 훌륭한 공무원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리가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담을 하건 아이를 키우건 아이가 좋아하고 하는 거에 관련돼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임을 하는 아이들 속마음은 어떨까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이 사랑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엄마의 관점이 아니라 선생님의 관점이 아니라 아이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바라보는 관점대로 우리는 아까 공동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공동주의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속마음들을 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러면은 게임을 하는데 왜 이렇게 게임이나 그 스마트폰 콘텐츠에 이렇게 매달리든가 이렇게 봤더니 최신의 연구들, 과거에는 이게 무슨 약물이나 마약 같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거기에 얼감해가지고 훅처럼 이게 끌려가는 거다라고 했었는데요. 최신의 연구에서는 그런 근거들은 없다. 오히려 그런 콘텐츠에 매달리는 애들, 중독이라고 되는 애들은 오히려 심리적 욕구가 부족하니까 이걸 채우려고 여기에 달려드는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더 유력한 이론입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최우 선생이 기본적인 심리욕구 얘기했죠. 이 바로 심리욕구입니다.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걸 느낄 때 세상 살맛을 느끼고 활력을 느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게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목마르면 물을 찾고 졸리면 침대를 찾고 하는 것처럼 배고프면 밥을 찾고 그런 것처럼 오랫동안 뭔가 단백질이나 지방을 못 먹었으면 고기가 땡기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이랬을 때 자율성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자신에게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고 있음에 대한 그런 스스로의 어떤 감각이고요, 욕구고요. 그런 것들은 선택과 책임이라는 거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책임질 일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 그렇죠. 책임감이 없다 하는데 사실 가만 보면 애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킨 거 하니까 책임감이 당연히 없죠. 관계성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내 자존감 혹은 내 가치가 얼마인지와 관련돼서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는 이게 이제 관계성인데요. 어떤 신뢰와 존중을 받고 있구나. 나는 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바로 관계성의 욕구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능성, 컴피턴스의 욕구는요.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뭔가 성장과 발전하고 이렇게 계속 나아지면 미래에 내가 자랐을 때, 사회 나갔을 때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는 욕구들이 3대 욕구라고 하겠습니다. 요 3대 욕구가 잘 갖춰지면은 세상이 재미있고 뭔가 활력이 넘친다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학교는 이 3대 욕구를 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부가 자율적으로 하게 되게 어렵죠. 내가 그거 선택한 거 아니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은 사실은 친구가 아니라 다 경쟁자죠. 시험 볼 때 요즘 대학생들도 막 시험 감독 안 합니다. 컨닝하면은 얘가 컨닝했다고 알아서 막 신고가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유능성들, 공부해서 내가 뭔가 늘어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런 걸 느끼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교실에서 공부를 통해서 학교에서 이런 걸 채웠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아이들은 아주 극소수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이게 고프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채워줄 수 있는 인스턴트 이런 심리적인 3대 욕구를 채워주는 대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어딜까요? 게임이라는 겁니다. 게임에는 내가 선택했죠.
더더군다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랬을 때 이 자율성의 욕구들은 훨씬 더 발현되죠. 뿐만 아니라 거기 가면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실력 대단하다. 야, 이 정도야, 부럽다. 이좀 가르쳐줘. 라고 하는 그런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고요. 유능성들 어떻게 해야 다음 단계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 올라갔을 때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빵빠레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자, 핵심이 뭐냐면은 거기서 이러니까 애들이 빠진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빠진 아이들을 끄집어내서 뭔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에 혹은 그 스마트폰이나 게임보다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서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야, 게임 좀 그만해, 스마트폰 좀 그만해 해야 뭔가가 통하지. 이럴 원천들이 없는데, 할 데가 없는데 그걸 그만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마치 아이들의 심적인 욕구는 마치 목을 졸리는 듯한 이런 일들이 왕왕 발생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되기도 하죠. 아무튼요. 결국 아이들이 이런 게임에 달라붙는 것들은 이거 이기고 보상이 나오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넘어서 행위성의 예술이다. 그래서 미국의 베트남계 철학자 응우엔이라는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게임은 절대로 내가 맨날 이기는 게임은 재미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접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애씀의 미학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면 참 재밌다기보다는 부모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흔히 소매 넣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매 넣기 뭐냐면 소매치기에 반대예요. 소매치기는 남의 주머니를 뺏어가는 건데요. 이 게임 속에 보면 초심자가 들어와서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허접한 거 가지고 막 잡고 있으면 좀 오래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 없는 것 같다. 걔네 인벤토리, 걔 지갑 안에다 넣어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뭔가 호의를 받는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뉴비들, 새로운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까요? 이 안에 자기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가 없이 버스 태워주기, 실력 없는 사람들 못 잡는 큰 강한 몹이나 못 구하는 곳을 데려가 주기도 하고요. 학원팟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좀 빨리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저 몹을 잡을 수 있는지 학원처럼 알려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죠. 여기 시사점이 뭘까요? 여기에서 결국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결국 나도 거기서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요. 그 안에서 존경과 인정과 존중과 유능감과 자율성이라는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네가 지금 게임할 때야, 네가 몇 학년인데 지금 기말고사 언젠데 하는데 이 안에서는 약속이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선생님이고 나한테 배우는 뉴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럼 애가 얼마나 속 탈까요? 이제 이러면은 이제 큰 소리 나고 이제 거친 얘기가 나오죠. 이랬을 때 이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면 저거 봐 이 게임 중독되더니 이제 엄마가 하는 소리도 이제 저렇게 귀등으로 알고 저렇게 대드는가 봐. 너 안 되겠다. 너 어디 병원 가야겠다. 막 이러면은 이제 정말 가장 최악의 경우들, 소통의 문이 닫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왕왕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게임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그랬을 때 아이들은 이런 게임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의 특성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요. 요즘이 아니죠. 그 PC 게임들 하면 다 이 헤드셋을 쓰죠. 이유는 뭘까요?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소통하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친구를 만나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놀이터일 장소도 있는 거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부모와 이 아이들은, 선생님과 아이들은 어떻게 공동주의를 하냐 달라지겠죠. 만약에 지금 여기 핵심이 게임을 몇 시간 한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친구들을 만나 소통한다 그러면은 핵심 질문은 공동주의의 핵심 질문은 뭐가 돼야 될까요? 누구랑 놀고 있어? 새로운 친구는 누구야?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너 지금 게임 몇 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혹은 약속 시간 지났으니까 너 빨리 나와! 라고 하면서 그 게임을 끄는 순간 얘는 친구들 팀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3대3 농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등짝 스매시 맞고 끌려 나오면은 걔가 속한 편이 지겠죠. 그럼 다음에 그 친구들 만나면 참 이게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아무튼요. 이런 특성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틀이라는 학자는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아이들이 게임하는 유형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킬러형입니다. 킬러형. 킬러형은 뭐냐면은 지구는 못 사는 유형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너만큼 이기겠어 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고요. 얘네들이 지면은 막 책상 치고 막 그런 거 씩씩거리는 애들이에요. 자, 이런 아이들은 승부욕이 아주 넘치는 아이들이죠. 어찌 보면 승부욕, 뭔가 성취욕이 넘치는 아이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른 대상, 게임 외에 다른 대상으로 잘 이전만 시키면 얘네들은 끝장을 볼 애들이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은 어떻게 공동주의를 맺으면 좋을까요? 자, 이때 이제 좀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게 KDA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KDA. 예. KDA. 아이고, 이거 왜 안 나올까요? 아이고, 이게 왜 안, 이게 잘 안 되네요. KDA. 예. KDA가 뭐냐면 kill, death, us 해가지고 보통 KDA 평균을 얘기합니다. 오늘 KDA가 어떻게 됐어? 롤이란 게임에서 대체로 3점대면은 준수한 능력이고요. 4점 이상이면 잘하는 애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KDA 물어보고, 오늘 좀 승률이 어떻게 됐어? 그러면은 걔네들이 게임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들 하면 훨씬 더 행동 전환이 용이해진다는 겁니다. 반면 달성과 유형 같은 경우는요, 대결이라기보다는 그 게임 내 레벨을 빨리 올라가서 다른 아이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티어가 중요하죠. 티어. 예. 뭐 이게 부실골, 브론즈, 실버, 골드, 그래서 저 플래티넘, 뭐 여러 가지 이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빨리 올라가기를 바라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한테는 오늘 티어 점수 혹은 트로피 오늘 저 승점 얼마나 올랐어?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 중에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요즘에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꽤 된 게임인데 요즘 다시 이제 뜨고 있거든요. 자, 이런 아이들한테는 트로피가 되게 중요한데요. 트로피 개수가 몇천 개야. 그러면은 얘는 아직 약간 초보자 티예요. 근데 얘가 한 3만 개쯤 돼요. 그러면은 굳이 이제 수능으로 따지면은 서울대 갈 실력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와 대단하네 라고 알아봐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든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 5만 개쯤 된다 그러면 아이비 리그의 탑으로 전 세계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데려갈 정도의 그 정도의 실력자들인데요. 아마도 거기까지 간 아이들은 아마도 저희 집이나 여러 선생님 댁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얘네들이 달성과 유형이고요. 사교과 유형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임을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인데 그 안에서 사람 만나서 이렇게 노는 것들을 좋아하는 유형들입니다. 이런 아이들 아까 앞서 만난 대로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이나 만났어? 새 친구 누구야? 몇 개 나라들 만났어? 이런 거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마지막 탐험가 유형은 고고학자 같은 유형입니다. 맵을 곳곳 다니면서 게임 곳곳 다니면서 지름길이나 버그나 뭔가 이런 숨겨놓은 이스터에그 같은 걸 찾기를 좋아하고 그런 걸 친구들한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거기 가면은 이런 거 있는데 그 몰랐지? 그 게임 할 때 앞으로 나한테 물어봐 라고 하면서 잘난 척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하고 공동주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새로 발견한 거 뭐 없어? 이런 얘기들을 하나를 딱 던지면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지 관심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 관심사를 잘 들어줬으면 다시 우리는 그 잘 들어준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심리적인 이런 턴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런 원리들
그 게임이라는 거, 콘텐츠라는 게 아이들의 미래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매달리는 아이들은 심리적 욕구에 뭔가 밸런스가 깨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하고 어떻게 공동주의를 해야 될 것이냐, 아이들의 눈높이, 아이들의 욕구하고 어떻게 맞출 것이냐, 요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종합해서 그러면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인간의 기본 욕구들, 심리 욕구들 세 가지 기억나시죠?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이라고 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관계성입니다. 사실 관계성에서 자율성도 나오고요. 관계성에서 유능성도 나옵니다. 관계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실 관계성의 핵심들은 뭘까요? 어떤 관계?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인정해줄 수 있는, 우리는 서로 통하는 사이지 친구지 라는 요거죠. 인정과 존중이라는 겁니다. 롤에서 보면 엄지척이라는 이모티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잘했을 때 우리 편끼리도 해주지만 상대편한테도 엄지척을 해줍니다. 내가 비록 당했지만 너 전략 좋았어. 기술 되게 좋았어. 한다는 거죠. 인정과 존중의 욕구는 매슬로우 이론을 떠나서라도 기본 욕구고요. 그리고 이런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집단에 소속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정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일에 더 적극적이라는 거죠. 게임에 매달리는 아이들은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인정과 존중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역으로 보면 부모님들도 왜 그 아이들을 말릴까요?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선생님이 돼서 인정과 존중을 받으려고 지금 아이들을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공동주의, 싱크가 안 맞으면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 인정과 존중을 해주고, 그때 아이들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우리 선생님, 엄지척 한번 한 날이 올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은 뭘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비단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관계성의 소통 원리는 인정과 존중이고요. 여기에 뭔가 콘텐츠와 또래에 매달리는 이런 아이들은 거기에서 인정과 존중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율성의 소통의 원리는 바로 욕구의 자율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율적으로 내가 선택한다고 그러는데 뭘 선택하나요? 하고 싶은 걸 선택하죠. 왜 하고 싶을까요? 내 욕구가 내 욕구가 생겼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욕구에 옳고 그름이 없다. 요거는 상담에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나온 얘기죠. 사실 어찌 보면 이 콘텐츠, 게임을 하고 싶은 아이나 배고픈 아이는 심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그러죠. 크는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밥 먹고 나서 금방 또 배고프다고 그래. 먹을 거 없어? 그러면은 금방 뭔가 이제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뭔가 쉬려고 하는 엄마가 짜증나죠. 너한테 맨날 밥 차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하면은 먹을 거 없어 라고 했는데 혼나면은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알면서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런 욕구, 애가 배고픈 거는 엄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욕구를 옳고 그름이 없는 그 욕구들을 인정해 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대화나 협상들이 가능해집니다. 배고픈 줄 몰랐네? 뭘 먹을래? How to? 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목마른 욕구, 졸린 욕구 이거는 사실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애들한테 그 욕구 이렇게 들어주기만 하면 얘네들이 여기 빠져서 그런 것들을 다른 거 할 생각을 안 하지 않겠냐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이유식을 걷는, 이유식을 다 띈 사람들이 한다면 지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 다 알죠. 아이들한테 제일 고통스러운 경험 중에 하나가 이유식이래요. 그거 아마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까지 평생, 자기는 몇 달이지만 평생 먹었던 것 외에 다른 거 맛도 없고 껄끌껄끌한 거를 믿었던 엄마가 계속 줘요. 근데 자꾸 이제 입으로 내밀고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험들이 누적돼가지고 이만치 왔다는 거죠. 지가 좋은 것만 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지가 뭘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와 관련된 그 대안들을 주고 그렇게 우리 소통을 하면 어떤 아이든 거기다 원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고 하기보다는 게임을 그렇게 했는데 또 하고 싶어? 그래 어떤 게임을 할래?
라고 그러면은 뭐 30분짜리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러면은 거기서 협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 그러면은 주말 동안 게임 시간을 줄이기로 한다. 뭐 이거 하고 그 대신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지가 책임감들을 느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배고픈 아이한테 뭐 빵 먹을래, 과자 먹을래, 라면 먹을래, 밥도 먹을래 외에 또 어떤 선택이 있냐면은 우리 좀 참았다가 저녁 때 더 맛있게 먹을래 해서 안 하는 옵션도 있다는 거죠. 게임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좀 행동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금방 알아들어서 척척척척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유능성의 소통의 원리를 통해서도 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는 없고요. 우리가 통제를 처음부터 능숙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50이 넘으면 저도 잘한대요. 여러 선생님도 솔직히 잘한대지 않습니까? 재밌는 거 보다가 보면 1시간 금방 가지 않나요? 하물며 이제 10년도 안 산 10년 안팎 산 어린애들이 얘기한 대로 딱딱딱딱 지키를 바라는 거는 사실 어찌 보면은 동화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동화 쓰면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 통제력은 우리 길러야 되는 하나의 능력이고요. 그 아이가 정말로 배워야 되는 혹은 되게 고민스럽게 뭔가를 성취 경험이 뭘까? 여기 나온 대로요. 재밌는 거를 지손으로 멈추는 건 엄청 힘든 경험입니다. 그랬을 때 얘한테 칭찬해 줘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칭찬해 줘야죠. 근데 사실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지금 멈추고 숙제하는 게 맞지. 이거를 지금 못 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그게 맞아. 네가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얘는 다음에 또 이걸 끄고 싶은 욕구가 생길까요? 안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도 부모와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던 것을 알아줄 때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거 끄기 어려웠을 텐데. 야, 우리, 저 용훈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되더니 4학년 되더니 야, 이게 멋진 형이 됐네. 엄마하고 한 약속을 지켜서 아주 고마워. 우리 아들, 우리 딸, 엄지척이야. 딱 이러면은 얘가 이제 다음에 약속을 딱 지키고 나서 엄마가 지켰냐 안 지켰냐 하지 않더라도 와서 신고를 합니다. 엄마 나 게임 1시간 하기로 한 거 딱 지키고 지금 껐어요. 와서 왜 신고를 할까요? 뭐 해달라고? 예, 칭찬해달라고 그런 거죠. 인정과 존중이고요. 자, 이만큼 내가 유능하다는 것들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게임에 빠지는 원리나 게임에서 벗어나서 밸런스를 잡는 원리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아까 나왔었던 관계성, 자율성, 유능성이란 이런 핵심들을 가지고 컨텐츠에 활용해서 적용해 보시면은 원만한 관계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도 좀 밝아지리라 생각되는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금방금방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척척척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한테 게임 시간을 어떻게 정해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유 시간을 정하면서 게임을 할 건지 뭘 할 건지 나가서 놀 건지 요거와 관련된 것들을 같이 세트로 좀 묶어서 처리하도록 얘한테 융통성을 줘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책임감도 생기고요.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스스로 이런 것들을 그 면역력, 심리적인 면역력들, 그리고 통제력들을 기를 그런 훈련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잘 안 될 거예요. 안 됐을 때 거봐 말로만 그래 라고 하기보다는 좀 격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는 재밌는 거를 멈추기도 멈추는 거는 쉽지 않아. 그리고 우리 약속한 걸 기억하고 딱딱 지키기는 쉽지 않아. 하지만 세상은 재밌는 거 하고 싶은 말 하고 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우리 다음부터 이런 걸 좀 지켜보도록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혼난 아이들보다 다음에 훨씬 더 그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네요. 두 번째는 게임 속 인정과 존중을 바깥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아까 그 게임하는 아이들의 게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대체로 아이들은 게임 속에서 훨씬 더 존중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게임 캐릭터에 대해서 되게 자긍심이 커요. 이랬을 때 이걸 오프라인으로 살짝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온라인 활동에 자부심을 갖는 이런 페르소나를 호명하는 겁니다. 브롤스타 챔피언 2만 개
트로피를 가진 우리 민석이 엄마 좀 도와줄래? 혹은 골드 티어 누구? 이런 식으로 지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프라인하고 딱 연결시키면은 긍정적인 이런 자기의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어른스럽게 행동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서 평소에 안 하던 존댓말도 잘하고요. 혹시 또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더란 겁니다. 저희 막내가 그랬어요. 아무튼요. 근데 요때 이제 딱 팁을 드리자면요. 딱 이랬을 때 잘하면은 야, 너는 용훈이는 어떻게 게임 속에서 멋진데 게임 바깥에서는 더 멋지니? 야, 우리 아들 진짜 멋지다. 이렇게 딱 해주면은 자 아이들은 요 게임 속의 이런 긍정적인 자원들을 게임 바깥으로 확산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런 존중을 받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졌을 때 밸런스를 잡기 훨씬 더 용이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게임을 벗어나 보편적인 경험으로 말하기인데요. 흔히 브리징이라고 우리 상담에서 많이 얘기하죠.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바깥으로 해서 조금씩 더 확장, 경험과 욕구와 관심들을 확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어찌 보면 게임은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상의 활동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하사비스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알파고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사실은 게임 개발자 출신이에요. AI 알파고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이걸 학습시키는데 게임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게임 속에서 하는 요 경험들을 어떻게 보편적인 욕구와 관심으로 확장을 시켜서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중요한 거는요. 자기 경험들을 특히 아이들, 남자아이들 같은 잘 얘기를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차분차분 자기 경험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이게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는지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거는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자,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 중 마지막으로 부테린 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테린이 누구냐면은 이더리움, 비트코인과 더불어 2대 코인이죠. 이더리움을 만든 이 친구예요. 얘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라는 게임의 매니아였는데요. 이 와우 중앙집권적인 저 블리자드사의 이런 정책에 반해서 씩씩거렸을 때 이 부테린의 아버지는 탈중앙집권적인 비트코인 코인의 세계들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게임에서 경험했었던 요것들을 바탕으로 이더리움을 만들고요. 이더리움 내에도 소울바운드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소울바운드가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자 요 개념입니다. 요걸 그대로 이더리움 체계 내에다가 넣었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온과 오프라인을 나누는 건 이제는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온라인에서 경험했었던 것들을 자기만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경험, 지금보다 훨씬 더 좀 가치 있는 것들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요 아이가 좋아하는 많이 이제까지 시간을 썼던 요것들을 바탕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이의 어떤 자긍심도 고양시키면서 이제까지의 경험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구나 내지는 내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요 계기가 바로 요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 장시간 지금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넘었네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앞으로 그 온라인 스마트폰 게임을 넘어서 이제 AI니 로봇이니 지금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발달하는 이런 날들이 올 텐데요. 이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주도할 것이냐.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명한 사공은 바람과 파도와 싸우지 않고 이걸 활용해서 배를 목적지까지 안내한다.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명한 부모님, 엄마, 아빠 그리고 현명한 선생님, 상담가들은 지금 있는 미디어 콘텐츠들하고 싸우지 않고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내담자들,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만드는데 이런 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강연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